이제 진짜 끝이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내의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를 울립니다. 이내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내. 깊은 산속 낡은 요양원. 국내 굴지의 유통회사 사장 강도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한 남자의 대화. 그들의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 과연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의 곁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 바라겠습니다. 깊은 산속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곳에 낡은 요양원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나무만 빼곡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요양원 건물은 오래되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2층 끝자락 203호 병실. 식물인간 환자 강도윤 씨. 입원 2년째 특이사항 없음. 간호사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는 기록이었죠. 침대 위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꺼풀, 미동도 하지 않는 몸. 누가 봐도 의식 없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들린다, 전부 다 들린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수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까지. 도윤의 귀엔 모든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었죠. 눈 하나 깜빡일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가느다란 하이힐 소리.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이었죠. 여보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죠.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잠깐 도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 무덤덤한 시선이었죠. 아직도 그대로네. 정말 편하겠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서진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도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손길이었죠. 예전엔 따뜻했던 그 손. 결혼 초엔 분명 다정했던 그 손길. 도윤의 머릿속에 잠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그래요? 여보 손은 좀 차가운데. 그럼 내가 계속 잡아줄게요. 하지만 지금 서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손길이었죠. 서진은 곧 손을 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야. 도윤은 그 글자를 볼 수 없었지만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직하고 여유 있는 목소리. 도윤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비서실장 강도혁이었죠. 그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 외딴 요양원까지 왜 찾아온 걸까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B-, B-, B-. 심박 모니터 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재빨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심박수가.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수치였죠.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원래 그래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체크할게요. 간호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죠. 서진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깊은 산, 끝없는 나무들.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도윤. 그 한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뜰 수 없었고 소리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병실엔 다시 정막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오른손 검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시도했던 일이었죠. 처음엔 1m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조금씩 연습했죠. 그리고 오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mm, 아니 그보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떨림. 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도윤은 살아있었습니다.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순간 식물인간의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간, 진실을 밝힐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서진은 도윤의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죠. 그녀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을 하나 처리하고 나온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도 끝, 원장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중반의 남자.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가 냉정해 보였죠. 강도혁, 도윤이 운영하던 회사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강도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역시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그럼 됐네. 두 사람은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깍, 문이 잠겼습니다. 원장실은 병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 시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일부러 자리를 비워둔 상태였죠. 원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하나, 낡은 소파,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깊은 산. 서진은 소파에 앉았고 강도혁은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고생했어요. 강도혁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과 친밀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내연 관계였죠. 이 사회는 내일이면 장악돼요. 강도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해.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만족감이 담겨 있었죠. 그럼 이제 저 사람은 필요 없겠네요. 당연하죠.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강도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 도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죠. 그나저나 저 사람 상태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병원장한테 단단히 말해뒀으니까. 강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죠. 강도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단서 쪽은 걱정 마시라고 했죠?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식물인간 판정, 회복 가능성 없음.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땀을 닦는 소리까지 들렸죠. 강도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세요. 절대 변화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절대 문제 없습니다. 강도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203호 병실이었죠. 화면 속엔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바라보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거 맞죠? 강도혁은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의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 식물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서진은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혁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이사회에서 제가 경영권을 넘겨받고 회사는 완전히 우리 거예요. 그럼 도윤 씨 지분은요? 당신이 배우자니까 자연스럽게 당신한테 넘어가죠. 그리고 당신은 저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이미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요.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드디어 끝나는군요. 이 긴 시간이. 강도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2년 동안 저 사람 곁에서 버틴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다 내 거니까요. 회사도 재산도 전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장실 안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강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에 마지막 확인 한 번 더 하죠. 혹시 모르니까. 무슨 확인요? 저 사람 병실.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지.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죠. 두 사람은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간호사들도 거의 없었죠. 강도혁과 서진은 천천히 203호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도윤의 병실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그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두 사람의 발소리였죠. 회사 내 회사다.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키워온 회사. 밤낮 없이 일하며 지켜왔던 회사. 그 회사를 저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밤 뭔가가 결정된다.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걸. 문 밖에서 강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됐죠.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깍.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도혁과 서진이었죠. 도윤은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눈꺼풀 하나 떨리면 안 됐습니다. 호흡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됐습니다. 역시 아무 변화 없네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예전에 자신이 사준 향수였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죠. 강도혁이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박도 안정적이고 완전히 식물인간 맞네요. 그러게요. 2년째 이 모양이니.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죠. 심장박동을 의식적으로 낮췄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연습한 기술이었습니다. 강도혁이 손전등을 꺼내 도윤의 눈꺼풀을 들쳐 올렸습니다. 눈에 빛을 비췄죠.
눈부신 빛이 눈동자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온 힘을 다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공이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동공 반사도 없고 완벽하네요. 강도혁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서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도윤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속인 거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죠. 도윤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사고 직후였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도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왔다는 게 반가웠죠. 하지만 곧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서진이 웃고 있었던 겁니다. 침대 옆에 선 서진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마치 계획한 일이 성공한 것처럼. 이제 됐어. 드디어. 서진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의도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걸.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눈이라도 떠보려 했죠. 하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만 깨어있고 육신은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였죠. 살려줘, 누구든 살려줘.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남겨진 시간에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고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오른손 검지가 1mm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죠. 그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때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심장박동을 의식적으로 낮추는 법도 배웠죠. 명상하듯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전등으로 눈을 비출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사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였죠. 하지만 점점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부신 빛에도 반응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심박 모니터도 문제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심장 박동이 빨라졌죠. 그럴 때마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옛날 배웠던 명상법을 떠올렸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상상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떠올렸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병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의 위치, 문의 방향,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의 패턴까지.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도 암기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4시, 밤 12시. 3번의 교대 시간이 있었죠. 경비원의 순찰 시간도 파악했습니다. 밤 10시, 새벽 2시, 새벽 6시.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의 위치도 알아냈습니다. 병실 천장 왼쪽 구석에 달려 있었죠. 각도상 침대 오른쪽 아래는 잘 안 보일 거였습니다. 사각지대였죠. 도윤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병실에서 복도로 나가는 길, 복도에서 계단으로 가는 길,
계단에서 1층 출구로 나가는 길.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 자신은 준비돼 있을 거라고. 지금은 참는 겁니다.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때가 오면 모든 걸 되찾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출근했습니다. 28살의 윤혜진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간호사복 차림. 첫 출근이라 그런지 표정이 약간 긴장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2층 담당이에요. 환자 상태 체크 잘 부탁해요. 선배 간호사가 혜진에게 차트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은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이 첫 직장이었죠.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환자를 잘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혜진은 2층 병실을 하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201호, 202호, 그리고 203호. 도윤의 병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간 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를 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윤곽이 뚜렷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라고 차트에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간호사 윤혜진입니다. 혜진은 습관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라도 말을 거는 게 좋다고 학교에서 배웠었죠.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혜진은 모니터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압 12,080, 맥박 분당 72회, 체온 36.5도, 호흡수 분당 16회.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혜진은 다른 병실의 식물인간 환자들도 돌봐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바이탈 수치는 대부분 불규칙했죠. 혈압이 낮거나 맥박이 느리거나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죠. 이상한데. 혜진은 차트를 펼쳐봤습니다. 2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2년 동안 수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 범위였죠. 식물인간 환자가 2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나? 혜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하지만 첫 출근인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문제 삼았다가 선배들에게 찍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일단 기록을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간호사실에서 선배 간호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3호 환자분 상태가 꽤 안정적이시던데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간호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강도윤 씨? 응, 2년째 저 상태야.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런데 바이탈이 너무 정상적이지 않나요? 다른 식물인간 환자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선배 간호사는 잠깐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왜?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환자마다 다 다른 거니까. 선배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차가워졌거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203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진단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죠. 진단서를 펼쳐본 혜진은 또 한 번 의아해했습니다. 진단서 날짜와 실제 검사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엔 지난달 15일에 검사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검사 기록엔 그날 검사한 흔적이 없었죠. 이게 뭐지? 혜진은 간호사실로 돌아가 병원장을 찾았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203호 환자분 진단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단서 날짜랑 실제 검사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병원장은 혜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신입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네. 하지만 기록이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호기심 버려. 병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기까지 했죠. 혜진은 움찔했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시키는 일만 해. 알겠어.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장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없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203호 병실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엔 도윤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혜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도윤 씨.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혜진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눈동자가 아주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혜진은 분명히 봤습니다. 이 사람 혹시... 혜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야? 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움직였습니다. 혜진과 시선이 잠깐 마주친 것 같았죠.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직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머릿속엔 도윤의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움직였어. 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저 사람이 깨어 있다면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기록된 환자가 사실은 의식이 있었다는 것. 병원장의 이상한 태도, 조작된 것 같은 진단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죠.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혜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이 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죠. 계단을 올라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죠. 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녀는 203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간호사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그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이 부인이구나.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병실 안 서진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마지막으로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곧 모든 게 정리돼요. 회사도 당신 재산도 전부.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겠죠. 서진은 도윤의 손을 집어들었습니다.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녀는 잠깐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필요하니까. 나중에 빼야겠네.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어요. 영원히.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죠. 병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온 힘을 다해 참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박 모니터 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진정해. 지금은 참아야 해. 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혜진이 야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2층 병실을 하나씩 확인하며 돌았죠. 203호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혜진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죠. 1mm, 2mm.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혜진은 얼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뜨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그렇다는 신호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 들리시는 거예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 끝을 움직였습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혜진의 손바닥을 건드렸습니다.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정말 깨어 계셨구나. 혜진은 재빨리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누가 들어올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혜진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만들었죠. 살려줘. 혜진은 도윤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눈물이었습니다. 2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혜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지킨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밖에선 여전히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기침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203호 병실 안에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교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혜진의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속으로는 도윤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윤의 진짜 상태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203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바이탈 체크를 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했죠. 환자 상태 변화 없음. 식물인간 상태 지속. 혜진은 일부러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의도적인 위장이었죠.
누가 봐도 특이사항이 없는 환자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혜진은 도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신호였죠. 도윤도 눈꺼풀을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간호사실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혜진은 공책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신호체계였죠. 눈 한 번 깜빡임 예. 눈 두 번 깜빡임 아니오. 손가락 한 번 움직임 긴급. 손가락 두 번 움직임 위험. 혜진은 이걸 외워뒀다가 저녁에 도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혜진은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병원장은 자리에 없었죠.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혜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하나씩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한 장의 은행 입금 내역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야 이게? 혜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입금인은 강도혁이었죠. 날짜는 딱 2년 전, 도윤이 요양원에 입원한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돈을 받았어. 강도혁한테. 혜진은 급하게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뒤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진단서였는데 수정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진단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 쓰인 부분이 있었죠. 조작이야, 이거 완전히 조작한 거잖아. 혜진은 이것도 사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혜진은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후. 혜진은 복도 구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저녁 8시 혜진은 다시 203호 병실로 갔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죠. 병실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 씨, 제가 신호 방법을 만들어 왔어요. 혜진은 도윤에게 아까 적어둔 신호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죠. 이제부터 제가 질문할게요.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건 사고가 아니었나요? 도윤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요? 또다시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 그 사람이 부인이신가요? 도윤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만들었죠. 강도혁. 혜진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강도혁. 오늘 은행 서류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도혁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윤은 천천히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내 회사. 혜진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는 것.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도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오늘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실에서 찾았어요. 병원장이 강도혁한테 돈을 받은 기록이요. 그리고 조작된 진단서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혜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인이 왜 이러는 거예요? 도윤은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서진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매력적이었죠. 도윤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청혼했고
서진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초기엔 행복했습니다. 서진은 상냥했고 도윤을 아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녔고 소박한 데이트도 즐겼죠.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백억 원을 넘어섰죠. 그러자 서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회사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강도혁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만났죠.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겠다는 계획. 혜진은 도윤의 입모양을 읽으며 점점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살인 미수예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꼭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탈출해야 해요. 도윤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 혜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가 아닌 깊은 신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작은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밤 도윤과 조금씩 소통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곳은 산속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원장실에서 다시 서진과 강도혁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강도혁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내일이 주주총회예요. 강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준비는 다 됐어요? 거의 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강도혁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사망 선고 서류가 필요해요. 주주총회 전까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망 선고요? 아직 살아있는데요? 식물인간 2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사망 선고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당신이 모든 재산과 지분을 상속받죠.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병원장한테 진단서 하나 더 받으면 돼요. 회복 불가능 판정으로요. 강도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미소 지었죠. 드디어 끝나는군요. 이 긴 시간이.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스쳤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서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렸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던 중 도윤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업가였죠. 회사는 아직 작았지만 잠재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계산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결혼 후 회사는 정말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수백억 원을 넘어섰죠. 서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는 한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강도혁과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도혁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기댔죠. 저 사람 없으면 다 내 거니까요. 회사도 재산도 전부.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원장실 창문 밖 복도 구석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혜진이 어제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외부로 전달할 것인가. 산속이라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없었죠. 탈출해야 해. 도윤 씨를 데리고.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도혁이 갑자기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혜진은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저 누구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강도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도윤 씨 회사 사람입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이 시간에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도혁은 혜진을 지나쳐 203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멈춰 서더니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신입 간호사죠? 네, 맞아요. 요즘 자주 203호 병실에 간다던데요.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죠. 환자분 담당이라서요. 당연히 자주 가야죠. 혜진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강도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시네요. 강도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장이 혜진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죠. 앉아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 간호사, 요즘 203호 환자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제가 담당이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말이야. 병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혜진은 움찔했죠. 넌 뭘 본 거야?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강 실장님이 의심하고 계셔.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라 신경 쓴 것뿐이에요. 그래. 병원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죠. 위험해. 빨리 움직여야 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도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병실 문을 닫고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사망 선고 서류도 준비됐고 회사도 우리 거예요. 서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 정말 기대돼요.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심박 모니터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B-, B-, 안 돼. 참아야 해.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심박을 낮췄습니다.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간신히, 정말 간신히 심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편히 쉬어요. 영원히. 서진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혜진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탈출해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도윤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 두 사람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확인했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순찰이 가장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엔 간호사 한 명만 당직실에 남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었죠. 경비원도 1층에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야. 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그때 도윤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혜진은 지난 며칠간 도윤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밤마다 몰래 병실에 들어가 도윤의 다리를 움직여줬죠. 처음엔 다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힘을 줘보세요. 천천히요.
혜진이 도윤의 종아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온 신경을 다리에 집중했죠. 땀이 흘렀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적처럼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했죠. 완전히 걷긴 힘들었지만 부축을 받으면 몇 걸음은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격려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 11시 50분. 혜진은 창고에서 휠체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휠체어였지만 바퀴는 잘 굴러갔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복도 구석에 숨겨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죠.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203호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살짝 뜨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상태였죠. 지금이에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도윤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도윤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년 동안 누워만 있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죠. 하지만 혜진은 온 힘을 다해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도윤은 발을 침대 밑으로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혜진의 어깨에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혜진이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까지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혜진은 도윤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도윤은 겨우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참았죠. 혜진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조용히 복도에 울렸습니다. 끽끽.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휠체어로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죠. 혜진은 도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계단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도윤의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혜진도 온 힘을 다해 도윤을 지탱했습니다. 1층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손전등 빛이 비춰왔죠. 혜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저 간호사예요. 환자분 산책시켜 드리려고요. 혜진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으로 도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을요? 네, 의사 선생님 지시사항이에요. 밤 공기가 좋다고요. 혜진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데 기록에는 없던 일인데요. 급하게 추가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록할게요. 혜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윤도 긴장한 채 숨을 참고 있었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1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도윤이 2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둔 길이었죠. 뒷문이 보였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혜진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거의 다 왔어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며칠 전 몰래 확인해둔 오래된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물품 배달용 차였죠. 열쇠는 운전석 선바이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건물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빈 병실이야. 203호 환자가 없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새벽에 갑자기 병원을 찾아왔던 겁니다. 도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요.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강도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빨리 타세요. 혜진이 도윤을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운전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기다. 저 차야. 강도혁이 주차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도윤과 강도혁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도윤 씨, 말도 안 돼. 하지만 혜진은 이미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강도혁이 차 문을 잡으려 했지만 놓쳤죠. 차는 좁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강도혁이 다른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혜진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죠. 10분쯤 달렸을까요?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포장도로였습니다. 혜진은 숨을 돌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던 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혜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윤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새벽 5시쯤 혜진과 도윤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서울이었죠. 도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 높은 빌딩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을 움직여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모텔이었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긴 머리, 창백한 피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도윤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세요. 제가 연락할 곳이 있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 예전에 신뢰하던 변호사의 번호였죠. 도윤이 입모양으로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강도윤 사장님과 관련된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죠. 도윤 씨 일이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모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장님이세요? 식물인간이라고 들었는데. 도윤은 아직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혜진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진과 강도혁의 공모, 병원장의 협조,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2년 동안 도윤이 겪은 일들을.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럴 수가. 증거가 있습니까? 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진과 강도혁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병원장의 입금 내역, 조작된 진단서 사진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이 주주총회 날입니다. 이사회가 열리죠. 거기서 직접 나타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상태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작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변호사는 도윤의 오른팔이었던 김상무를 불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도윤을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죠. 김상무는 도윤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십니까? 네, 저예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상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상무님 도와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상무는 이사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도윤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리에 통로를 확보했죠. 오후 2시 회사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맨 끝자리엔 서진과 강도혁이 앉아 있었죠. 강도혁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경영권 이양권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강도혁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고 서진이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죠. 도윤 사장님은 안타깝게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이양하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분명히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씨?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혁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식물인간이잖아.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도윤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들어왔죠. 도윤은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장엔 침묵만 흘렀죠. 강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짜야.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김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강도혁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회는 내일이면 장악돼요. 그럼 저 사람은 필요 없겠네요. 도윤 씨 사망 선고 서류가 필요해요. 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럴 리 없어. 당신은 식물인간이었잖아.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모든 걸 들었어요. 전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강도혁이 회의실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혁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서진은 무릎을 꿇고 도윤에게 기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냉정하게. 용서는 법이 하겠죠. 경찰은 서진도 연행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끌려갔죠. 회의장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강도혁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배임 등 여러 혐의였죠. 병원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이 환영했죠. 2년 만에 돌아온 대표였습니다.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자리였죠.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김상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무님 덕분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갈라지긴 했지만 대화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죠. 회사 일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김상무와 다른 임원들이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차들, 살아있는 도시였죠. 나는 돌아왔는데 도윤의 마음 한편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 그 고마운 사람.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도윤입니다. 아, 도윤 씨. 혜진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혜진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혜진은 요양원을 그만두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간 있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도윤과 혜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였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간호사복이 아닌 일상의 모습이었죠. 머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화장을 한 그녀는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창밖으론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회사는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도윤이 무사히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혜진 씨. 도윤이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혜진 씨가 아니었으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혜진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죽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영원히 그 병실에 갇혀 있었겠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도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악수해도 되겠죠? 혜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죠. 더 이상 차가운 병실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환자였는데 이제는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혜진 씨.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다시 살렸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도윤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새로운 시작을요. 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요. 좋은 생각이에요. 혜진 씨도 제 옆에 있어줄 거죠? 당연하죠.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도윤과 혜진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도윤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도 그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를 만나서요.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